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점도표 시계,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바고요. 관건이었던 점도표, 이걸 보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전 세계가 미국 연준 FOMC의 점도표,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연준 위원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 점도표를 좀 엄밀히 분석을 해 보면요, 현재 지금 그 점도표상의 중앙값, 이 중앙값에 미세한 조정이 좀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점도표 중앙값이라는 게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쭉 점을 찍는 것이거든요. 네. 점을 찍는 것을 서열을 맞춰서 딱 중앙을 찍는 것인데, 요게 중앙값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렇게 예상대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도 조금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앙값 올라간 수치가 미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0.25% 정도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수 있다, 이래 보는데 그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각도에서 일단 반올림을 해볼 때 3번 정도로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중평균값, 이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똑같은 수치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투표를 했을 때 가중평균과 단순 서열 중앙값이 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중평균값이 훨씬 평균에 더 정확합니다. 요 숫자도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것 역시 금리 인하 횟수를 한 번 더 줄이기에는 줄일 정도로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따라서 세간에서 우려했던 것은 이 점도표상의 중앙값이 크게 올라가서 적어도 0.25% 이상 올라갔을 때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 정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반올림 해볼 때는 여전히 3번 쪽에 조금 방점이 찍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연준 위원들의 속내를 종합해 볼 때 점도표 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속도는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어진다. 그러나 3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년도 점도표 전망은 어떠냐? 이 내년도는 0.25%포인트가 아예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은 당초보다도 한 번 더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는데 시장이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점도표라는 것은 사실 연준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내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연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점도표에 18명이 점을 찍는데요. 그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 1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명은 투표권 없이도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연준의 결정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연준 위원들 전체, 연준 최고위직이 생각하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점도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도표와 함께 공개된 경제 전망표도 조금씩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씩 시장 기대로는 달리 조금 부정적으로 매파적으로 변하는 그런 이 지표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를테면 경제 성장률이 2.1%로 높아진다. 이것은 금리 인하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근원 CPI가 2.4% 당초 예상했었는데 이게 또 2.6%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생각보다도 빨리 안 잡히고 끈적끈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종합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파월 비둘기. FOMC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또 관건이었는데요.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 없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비둘기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오히려 최근 물가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1월과 2월에 높게 나왔던 소비자 물가는 뭐 계절적인 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환호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어김없이 이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난번 불과 보름 전에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지금 1월달, 2월달 물가가 생각보다 좀 높아져 나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1월달, 2월달 물가가 좀 높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물가라는 게 원래 울퉁불퉁하다. 1월달, 2월달 물가가 높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1, 2월달 물가 상승,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던 그 끈적끈적한 인플레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히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금리를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물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1, 2월 달 물가 상승치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QT와 관련한 대목인데요. QT, Quantitative Tightness, 양적 긴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금리 인하는 조정을 해봤자 미세 조정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시중의 금융 사정에 영향을 금리보다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ness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준이 돈을 풀기 위해서 시중의 자금 사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국채를 마구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리발빙하지 않고 또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중에 파는 방법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이는 건데요. 지금 계속 그 QT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QT에 대해서 이번 3월 달 FOMC 논의를 해본 결과 자산 매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네. 이 얘기는 QT 속도 조절하겠다. QT 대폭 줄이겠다. 이 대목은 6월 달에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숫자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감축한다는 이것은 대차 대조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시중 통화량에는 연준이 QT를 하면 할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QT를 좀 적게 하겠다. 속도 조절 또는 종국에는 QT를 멈출 수 있다. 이 얘기가 뉴욕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이 나온 이후에
주가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제롬 파월의 이번 3월 달 기자회견은 다시 대왕 비둘기로 돌아가는 금리 인하 예고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강한 고용 지표만으로 금리 인하를 보류하지 않겠다 이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고용 지표와 인플레 지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지표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뉴욕 증시를 흔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동안의 연준은 고용 지표하고 물가 상황 두 개를 봐가면서 두 개가 안정되는 선에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해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용과 물가를 같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필립스 곡선 이론에 근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시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필립스 곡선 이론이고 그 논리에 따른다면 지금 당장의 물가가 좀 떨어지는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고용이 좋다면 다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필립스 곡선의 가르침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이런 필립스 곡선의 이론 범주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달 또 지지난달에도 계속해서 힘주어 얘기하는 것 지금 미국 고용이 좋은 것은 물가와의 상관관계보다는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라든지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노동 질서 개편 이런 것과 관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고용 지표를 보지 않겠다는 것보다도 고용 지표에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낮추겠다. 그것보다는 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할 지표로는 PCE, CPI, 또 PPI 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연준 의장의 발언은 고용지수를 전혀 안 보겠다. 이런 발언은 또 아닙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인텔 몰아주기. 미국 정부가 인텔, 그러니까 자국 기업인 인텔에 195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원을 대출과 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칩스법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보조금 규모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다른 지금 보조금을 기다리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겠어요. 예, 바이든의 국수주의가 진면목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반도체 살리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적 차별은 하지 않겠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미국에 와서 공장만 세우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이든의 이른바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관한 이제 기업별 보조금 금액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인텔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에 보조금, 대출까지 다 합쳐서 26조 원 정도를 준다. 뭐 인텔에 많이 주는 거 이것은 바이든의 반도체 육성책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칩스법에서 줄 수 있는 전체 보조금 네.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실링이 있는데 인텔 하나에 이래 몰아주면 아직까지 삼성전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론 보도 그냥 추측만 나왔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 대놓고 인텔 밀어주기를 하면 인텔 퍼주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삼성과 TSMC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칩스법은 미국 반도체를 살리겠다는 얘기였지 전 세계 반도체 균형에
지원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 국수주의적 어떤 정책과 다를 것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삼성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모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데 현재 언론 보도상으로만 보면 인텔보다도 지원금 규모가 훨씬 적고 또 그나마도 삼성에는 추가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그나마 보조금도 찔끔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말경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재용 비밀병기. 어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AI 경쟁이 본격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어제 주총에서 AI 가속기 마하1이라는 걸 개발 중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AI 가속기는 뭐고 이게 또 비밀병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회사, 인공지능의 흐름을 잘 못하고 있는 회사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 많은 물량, GPU 생산에 들어가는 많은 물량, 모든 생산은 TSMC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부분에서도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1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거의 물량을 다 뺏겨서 메모리 시스템 모두 AI하고는 거리가 없는, 인연이 없는 그야말로 태평양의 오리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삼성이 주총에서 아주 비장의 무기를 발표했습니다. 마하1이라는 그런 상품인데요. 지금 반도체에서요. 인공지능을 반도체를 가지고 그 기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GPU가 있고 또 메모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SK 하이닉스가 가장 잘 만든다는 HBM이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도 뒤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서버에서 GPU가 돌아갈 때 메모리가 그것을 보조를 해주는데 메모리와 GPU는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을 당겨주는 게 가속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가속기인데 그동안에는 이 가속기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HBM이라는 측정 메모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삼성의 이 마하1은 속도를 대폭 당겼다. 그러니까 기술에서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HBM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메모리, 전기를 덜 쓰는 것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족해낼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SK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HBM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선점 효과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군요. 또 반도체 판도에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를 향해서도 마하1이라는 가속기를 가지고 오히려 갑의 위치로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용 회장의 한 편의 그 대역전 드라마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번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주총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를 2, 3년 내에 다시 탈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사과값 꼼수. 자, 정부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과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1,500억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꼼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사과값이 지금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물가 잡는 데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사과값 좌시하지 않겠다. 이래서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사과값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 방법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대형 마트에만 주고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느냐? 대형마트는 물가 통계에 잡히고 전통마트는 물가 통계에 잘 안 잡히는 그런 면에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종래의 지원금은 쿠폰 형식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납품 단가별로 바로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납품 단가를 지원했을 때 중간 상 입장에서 원래 이게 높은 거다 그러고 보조금만 받고 가격을 높인 상태에서 실제로는 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책은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벌써 지금 사과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봄에 꽃이 피면 참 반가운데 저는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꽃이 먼저 폈다가요.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그 꽃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네, 네. 꽃이 전체 온도하고 같이 가면서 펴야 되는데 먼저 피면 다시 냉해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훨씬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의 최종 수혜자는 당연히 소비자야겠죠. 자,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점도표 시계, 파월 비둘기, 인텔 몰아주기, 이재용 비밀병기, 그리고 사과값 꼼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